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다. 대대장 김재훈 중령, 식판을 들고 있었다. 순간 아무 말 없이 식판이 내 머리 위로 뒤집혔다. 국물과 밥알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주변은 조용했다. 숨죽인 소리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냄새, 그 온도, 그 정적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리고 90일 뒤,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났다. 대대장 김재훈. 20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남자가 지금 300명 앞에서 떨고 있었다. 무릎이 자갈에 쓸려 피가 났지만 느끼지도 못했다. 그보다 큰 공포가 온몸을 덮치고 있었으니까.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왼쪽 광대뼈엔 아직 보랏빛 멍이 남아 있었고 갈비뼈 2대가 금이 가서 숨 쉴 때마다 찌릿했지만 그래도 똑바로 서 있었다.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3개월을 90일 밤을 버틴 이유가 바로 지금이었으니까. 어머니가 그 앞에 서 계셨다. 나는 그 뒷모습만 봤다. 어깨에 별 3개의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 한 발자국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갈랐다. 내 딸을 건드렸어.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명령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다. 그냥 선고였다. 사형 선고. 대대장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다. 손가락 끝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3개월 동안 나를 괴롭혔다. 여자라고 비웃었고 새벽에 끌고 나가 패게했고 주말마다 불러내 갈궜고 보고서를 15번 다시 쓰게 했다. 그때마다 웃었다. 여유롭게 즐기듯이. 하지만 지금은 웃지 못했다. 떨기만 했다. 이 소희가 딸이었습니까?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여자 소희가 자기가 90일 동안 짓밟았던 그 신입이 눈앞의 삼성 장군의 딸이었다는 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으니까. 그냥 돌아섰다. 뒤에서 무너지는 남자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투화가 자갈을 밟았다. 자박, 자박돌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만 들렸다. 300명이 숨죽이고 있었으니까.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가 헬기에 올랐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음이 커졌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서서 지켜봤다. 대대장이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땅바닥만 보고 있는 모습. 그 뒤에 선 중대장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표정들. 300명의 장병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헬기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10월의 차가운 바람만 불었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누군가 발을 움직였다. 그제야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이렇게 오는구나. 비명도 폭발도 눈물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한 사람은 떠나는 것. 그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90일 전 그날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막 소위가 된 참이었다. 25살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금빛 계급장을 단 지 일주일째. 첫 근무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 사단 대대였다.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곳, 민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산과 부대만 있는 그런 곳이었다. 부임하는 날 아침 아버지가 배웅을 나왔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평생 부모 힘 안 빌리고 살았는데 군대라고 다를 건 없었다. 혼자 할 수 있었다. 대대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김재훈 중령은 친절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인상이 단정했다. 내 인사기록 카드를 펼쳐보더니 성적도 괜찮고 체력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리 부대 사람들 다 좋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나는 좋은 상관을 만난 것 같았다. 일주일이 평화롭게 지났다. 소대장 업무를 배우고 병사들과 점호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상이 반복됐다.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오후 대대장이 나를 불렀다. 대대장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달랐다. 서류는 옆으로 밀려 있었고 대대장이 의자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했다. 이소희, 주말에 일정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없습니다. 부대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다. 내일 저녁에 나랑 나가서 부대 얘기도 좀 하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대장의 눈빛이 달랐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고 상관이 부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는 그런 눈빛이었다. 목이 말랐다. 나는 주말에 집에 가봐야 한다고 거절했다. 거짓말이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필요했다. 대대장의 미소가 굳었다. 눈빛도 차갑게 변했다. 그래, 아쉽군. 다음엔 피하지 말게. 목소리에 뭔가 깔려 있었다. 월요일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대대장이 나를 부르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났고 매번 보고서가 문제였다. 작전 계획서를 써오라고 했다가 다시 쓰라고 했다가 또 다시 쓰라고 했다. 형식이 틀렸다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군인답지 않다고 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고 물으면 전부 다 틀렸다고만 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 하루에 보고서를 7번 고쳐 썼다. 같은 내용이었고 형식도 똑같았는데 계속 틀렸다는 말만 들었다. 당직 근무가 갑자기 늘어났다. 월요일 당직, 수요일 당직, 금요일 당직. 다른 소위들은 한 달에 2번 서는데 나는 일주일에 3번 섰다. 2주가 지났을 때 대대장이 또 나를 불렀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이소희, 이번 주말 시간 되나? 이번엔 시내로 나가자. 괜찮은 호텔 레스토랑이 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이소희, 대대장한테 잘 보이는 게 상책이다. 알겠나? 협박이었다. 거절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 거절했다. 최대한 공손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개인적인 약속은 어렵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 작전회의 자료를 자정까지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새벽 2시에 다시 전화가 왔다. 다시 만들어서 아침 6시까지 출력해 오라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잤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5kg가 빠졌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다. 전투복이 헐렁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간부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중대장 박민수 대위는 처음엔 걱정하는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다. 식당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다. 부대에 소문이 돌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면 대화가 뚝 끊겼고 식당에 들어가면 조용해졌다. 이소희가 대대장한테 찍혔다는 것,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 나는 점점 고립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민수 대위가 조용히 다가왔다. 복도 구석에서였다.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소희, 이건 참을 일이 아닙니다. 신고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많이 주는 것뿐인데요. 박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업무가 아닙니다. 괴롭힘입니다. 그래도 그냥 넘기면 다음엔 더 심해집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민수 대위가 전출 명령을 받았다. 전방 GOP 소초장. 가장 오지 중의 오지였다. 대위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 박 대위는 내게 와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대대장님이 저보고 이소희 편들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죠. 조심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가 떠나고 나니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버텼다. 이를 악물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보고서를 다시 쓰라면 다시 썼고, 당직을 서라면 섰고, 주말 근무를 하라면 했다. 화를 내지 않았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다. 막사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2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대대장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는 더 깊이, 더 잔인하게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4시 전 부대가 잠든 시간에 내 소대만 비상 소집됐다. 완전군장을 착용하라는 명령이었다. 병사들은 허둥지둥 장비를 챙겨 들었고 10분 만에 훈련장에 모였다. 대대장이 서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이소희 소대, 행군 준비.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냥 따라오라고만 했다.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걸었다. 오르고 내리고 또 오르기를 반복했다. 30km의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병사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비틀거렸고 누군가 헐떡였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병사 하나가 쓰러졌다. 이등병 김민수, 20살. 입대한 지 3달밖에 안 된 신병이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래졌다. 탈진이었다. 대대장님,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대대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내가 멈추라고 했나? 탈진 상태입니다. 의무대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명령 불복종하는 건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대신 그의 군장을 벗겨 내 등에 맸다. 무릎이 흔들렸지만 버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었고 팔이 저렸다. 대대장이 비웃듯 말했다. 여자가 군장 하나 든다고 군인이 되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땀과 숨소리만 들렸다. 오전 8시 부대로 돌아왔다. 아침 점호 직전이었다. 나는 김민수 이등병의 군장을 내려놓고 의무대로 데려갔다. 의무병이 혀를 찼다. 훈련 강도 너무 셌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팔이 떨렸고 어깨가 타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다 대대장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예, 사단장님. 이번 달도 입금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귀에 박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대로 걸음을 돌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었지만 머릿속은 뒤집혔다.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대대장의 말. 증거가 필요했다. 언젠가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여군 하사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근무 교대를 마치고 조용히 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님. 그녀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저도 당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어요. 대대장이 식사를 제안했고 거절하자 근무를 늘리고 보고서를 반복시켰다고 했다. 저만이 아니에요.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다들 결국 전출 갔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경례를 한 뒤 조용히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히 껄떡거린 상관의 보복이 아니었다. 더 썩은 구조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언젠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석 달째가 되자 나는 유령 같았다. 부대 안을 걸어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가 비었고 회의실에 앉으면 양옆이 비었고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대대장에게 찍힌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 됐다. 그날 오후 전역한 간부 하나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작년에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중이었다. 그도 대대장 밑에서 일했고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여군이 괴롭힘을 당했고 비리가 사라지는 걸 직접 봤다고 했다. 신고했어요. 군단에. 근데 묵살됐어요. 사단장이 막았거든요. 결국 저만 찍혀서 전역했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소희님, 증거 모으세요. 확실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으고 있었다.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보고서 반려사유와 횟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전부 정황뿐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대장이 나를 복도 구석으로 불렀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 대대장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내 얼굴로 흘러들었다. 이소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 계속 이럴 거야? 선택은 내가 해.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대장이 비웃었다. 넌 지금 업무가 문제가 아니야. 태도가 문제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번 주말 나랑 나갈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노골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에 대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꼬리가 비틀리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다. 좋아.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 사흘 후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식판을 들고 식당에 들어갔다. 300명이 앉아 있었고 식당은 조용했다. 평소처럼 구석자리로 향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해졌다. 밥을 뜨고 국을 받고 반찬을 담았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대대장이었다.
이소희.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식당 전체가 들을 만큼 또렷했다.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밥은 잘 먹네. 순간 대대장이 내 식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 머리 위로 엎었다. 음식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뜨거운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다. 밥알이 붙었고 김치 국물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300명이 지켜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밥알이 얼굴에 붙었지만 그냥 대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웃었다. 군인이 이 꼴이야? 씻고 와. 그리고 오후에 보고서 20장 써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식당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나는 식판을 주웠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과 반찬을 하나씩 주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주었다. 복도를 걸어 막사로 향했다.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누군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샤워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국 냄새를 지우고 싶었고, 김치 냄새를 지우고 싶었고, 수치심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깨끗해졌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날짜를 적고 시간과 장소를 적었다. 공개 모욕, 식판 투척, 목격자 300명,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다. 한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식판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다. 부대는 더 조용해졌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 일주일 동안 대대장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복도에서 스쳐도 식당에서 마주쳐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게 더 불안했다. 차라리 욕을 먹을 때가 나았다. 금요일 저녁 간부 회식 공지가 내려왔다. 중대장, 행정보급관, 작전과장,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이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고 그것도 자연스러웠다. 오후 7시 차 2대가 시내로 향했다. 막사엔 불이 꺼졌고 나는 혼자였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밤 11시쯤 문이 열렸다. 노크는 없었다. 대대장이 들어왔다. 뒤에는 중대장 2명이 따라왔다.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얼굴은 붉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술을 이용한 눈이었다. 이소희,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태도 교육 좀 받아야겠어. 따라와. 거부할 틈도 없이 팔이 잡혔다. 거칠고 냉랭했다. 한쪽 팔을 뿌리쳤지만 다른 손이 더 강하게 눌러왔다. 결국 두 사람에게 끌려나갔다. 복도를 지나 부대 뒤편으로 향했다. 조명도 사람도 없는 공간.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이상하게 공포스러웠다. 그들이 나를 놓았다. 담벼락에 등을 붙였다. 담배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그 불빛이 낯설 만큼 차가웠다. 이소희, 마지막 기회야. 대대장님께 사과해. 사과라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니었다. 입을 다물었다. 대대장이 한 발 다가왔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숨이 막혔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네. 첫 주먹이 뺨을 강타했다. 머리가 꺾였고 귀 안에서 웅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는 복부였다.
숨이 멎으며 공기가 새어나갔다. 통증보다 굴욕이 먼저 밀려왔다. 세 번째는 광대였다. 시야가 하얗게 흔들렸다. 중대장들이 움직였다. 발길이 이어졌다. 몸이 접히고 갈비뼈 근처에서 통증이 터졌다. 땅바닥이 냉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비명도 신음도 없었다. 그들의 숨소리와 내 심장 박동이 섞여 울렸다. 그게 더 끔찍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러다 발소리가 멎었다. 다음엔 더 심해진다. 알아들었어?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터졌고 입안이 피로 젖어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남은 건 어둠과 바람뿐이었다. 땅바닥이 차가웠다. 자갈이 뺨에 닿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달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그 아래서 중얼거렸다. 이번엔 다르다. 예전엔 도망쳤다. 누군가 당할 때 외면했고 그걸 평생 후회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싸운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일어서려 했다. 팔이 부러진 듯 했지만 무릎을 세워 버텼다. 담벼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시야가 흔들렸지만 똑바로 걸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다. 한 걸음마다 피가 떨어졌다. 쇳내가 코를 찔렀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한쪽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굳어 있었다. 의무대로 갔다. 군의관이 나를 보고 말을 잃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졌습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진단서만 주세요. 군의관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엑스레이 결과 늑골 2대에 금이 갔다. 안면 타박상, 전치 3주, 뇌진탕 의심. 진단서를 2부 받았다.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하나는 사진으로 찍어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떨렸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이제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진단서 봤다. 지훈아,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니?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냥 버티고 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다. 48시간만 기다려. 우리가 간다. 알았어요, 아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다. 48시간. 이틀만 더 버티면 된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48시간. 아버지가 말한 시간이었다.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그럼 어머니가 해결한다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첫째 날 아침 거울 속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붓기는 멍으로 변했고 갈비뼈는 숨 쉴 때마다 통증을 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대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예, 사단장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조용히 처리 그 말이 내 이름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신고 같은 거 못합니다. 증거도 없고요.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진단서가 만져졌다. 그는 몰랐다. 이미 증거는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일주일 전 식판이 엎어졌던 그 자리.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안 가면 더 이상해질 테니까. 식당에 들어서자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얼굴을 봤다. 멍과 부은 눈, 갈라진 입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대대장이 들어왔다. 공기가 순간 멎었다. 그가 내 쪽을 바라봤다. 눈이 몇 초간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대장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그날 하루 그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늘 하루 5번은 불렀는데 그날은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저녁 침대에 누웠다. 24시간이 지났다. 이제 절반이 남았다. 둘째 날 아침 부대는 이상하게 술렁였다. 간부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감찰팀이 온다는 소문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군단 감찰이라던데?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가 움직인 게 분명했다. 대대장실은 소란스러웠다. 서류를 뒤적이던 대대장의 손이 떨렸다. 중대장이 들어와 물었다. 정말 옵니까? 대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닥쳐. 소문 퍼뜨리지 마.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전 11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자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군단 작전 참모 김상철 대령이다.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참모였다. 내일 아침 감찰팀이 들어간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그가 말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됐다고. 진단서, 계좌, 증언까지. 이번엔 진짜였다. 오후 대대장실에서 고함이 터졌다. 누가 군단에 보고했는지 당장 찾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오후 4시 차를 몰고 부대를 나갔다. 사단으로 향했다. 돌아왔을 땐 해가 져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밤 9시 불이 켜진 대대장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그는 서류를 찍고 있었다. 한 장씩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은 다른 손에 있었다.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 달빛이 희미했다. 휴대폰을 켰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내일이죠? 잠시 후 답이 왔다. 그래. 내일 아침 8시. 조금만 더 버텨라. 이번엔 눈을 감았다.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밀려왔다. 꿈속에서 대대장은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헬기에서 내렸다. 새벽 5시 눈을 떴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의 멍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심이 남았다. 전투복을 천천히 여몄다. 금빛 계급장이 가슴 위에서 조용히 빛났다. 전투화 끈을 묶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전투복을 천천히 여몄다. 금빛 계급장이 가슴 위에서 조용히 빛났다. 전투화 끈을 묶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공기가 달랐다. 싸늘하지만 맑았다. 정문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다. 군단 감찰팀이었다. 부대 정문에 군용 세단 5대가 들어섰다. 차체는 먼지 한 톨 없이 닦여 있었고 번호판엔 군단 마크가 선명히 붙어 있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정복 차림의 감찰팀 10명이 내렸다. 햇빛이 계급장을 스쳤다. 대령, 중령, 소령.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감정이 배제된 눈빛이었다. 선두의 대령이 당직사관에게 말했다. 군단 감찰팀이다. 대대장 어디 있나? 당직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들고 대대장실을 호출했다. 대대장님,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실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의자가 넘어졌고 잠시 뒤 복도를 내달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대대장이 나타났다. 숨이 거칠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단추가 하나 틀어져 있었다. 그답지 않은 몰골이었다. 감찰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평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감찰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군단장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이었다. 김재훈 중령, 군납비리, 공금 횡령, 부하 폭행,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협조 바랍니다. 대대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손이 떨렸고 서류를 받으려다 떨어뜨렸다. 종이가 복도에 흩어졌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말이 꼬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감찰팀은 곧장 움직였다. 3명은 대대장실로, 2명은 행정실로, 또 다른 2명은 회계과로 향했다. 보급창고와 기록 보관실엔 봉인 테이프가 붙었다. 한참 뒤 감찰팀장이 장부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 대대장, 설명해 보시죠.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다. 작년 8월 15일 쌀 보급품 청구 5만 포대, 입고 기록은 3만 포대, 나머지 2만 포대는 어디 있습니까? 오기입니다. 단순한 실수. 12월 3일 유류 청구 5만 리터, 입고는 3만 리터, 누락 2만 리터, 그것도 차고가. 3월 7일 부식비 청구 8천만 원, 영수증 합계 5천만 원, 차액 3천만 원. 감찰팀장은 말을 끊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연입니까? 대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더 무거웠다. 감찰팀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김재훈 중령 계좌. 작년 6월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정기 입금. 출처는 군납업체 박모 대표. 대대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건 개인 거래입니다. 그 계좌에서 매달 500만 원씩 출금. 받는 사람은 박준혁 소장, 즉 사단장. 이게 개인 거래입니까? 대대장은 뒤로 비틀거렸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이 재처럼 질렸다. 그날 오후 증언이 이어졌다. 작년에 전역한 여군 부사관이 왔다. 대대장이 저를 저녁 자리에 불렀습니다. 거절하니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또 다른 여군이 도착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거절하자 인사조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직 중위가 진술했다. 비리를 목격해 신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사단장이 막았습니다. 증언이 쌓였다. 대대장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덜덜 떨고 있었다. 오후 2시 사단에서 차량이 들어왔다. 박준혁 소장, 사단장이 직접 왔다. 감찰팀장이 경례도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준혁 소장,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사단장이 눈을 치켜떴다. 뭐라고? 나한테 지금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사단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만 떨렸다. 압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감찰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대대장과 사단장이 눈이 마주쳤다. 사단장이 이를 갈았다. 내가 군단에 보고했냐? 아닙니다. 저는. 대대장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감찰팀의 조사 기록 상자가 쌓여갔다. 회계장부, 유류대장, 군납계약서, 은행 내역서, 증언서류 모두 차량에 실렸다. 저녁 8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대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사단장은 이를 악물었다. 복도를 따라 나오는 그들의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부대 전 장병이 지켜봤다. 창문마다, 훈련장마다, 복도마다 눈이 몰렸다. 그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보았다. 한때 절대 권력이던 두 사람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차량이 서서히 정문을 빠져나갔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부대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훈련장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6월의 바람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유로웠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삼켰던 울음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등병 김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격려했다. 자세가 단단했다. 소위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리 같이 버틴 거야.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붉은 하늘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일이면 어머니가 온다. 그리고 진짜 끝이 난다. 나는 막사로 돌아갔다. 오늘 밤만큼은 마음이 고요했다. 그날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은 흐릿하게 밝았다.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긴장된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날이 올 것 같았다. 아침 점호가 끝날 무렵 스피커에서 금속성의 목소리가 터졌다. 전 장병, 즉시 훈련장 집합. 명령은 짧았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 눈빛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끝나려 한다는 걸. 나는 전투복을 다듬고 밖으로 나갔다. 모래먼지 위로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창문에 군단 마크가 반짝였다. 그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찰팀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어머니였다. 구금실 쪽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수갑이 채워진 대대장이 끌려 나왔다. 회색 죄수복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엔 며칠째 잠을 못 잔 기색이 짙었다. 한때 이 부대의 왕이던 사람은 이제 그저 초라한 인간 한 명일 뿐이었다. 그가 훈련장 중앙에 세워지자 공기가 바뀌었다. 병사들, 간부들 모두 말이 없었다. 바람조차 잠시 멎은 듯 고요했다. 잠시 뒤 지휘 차량 행렬이 정문 앞에 멈췄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며 군단장이 내렸다. 정복 위에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흙먼지가 살짝 일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오는 그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길을 열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가 잠시 주위를 둘러봤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프로펠러 소리도 발소리도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김재훈 중령, 앞으로. 감찰팀이 대대장을 단상 앞으로 데려왔다. 그는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미 중심이 아니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손은 수갑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군단장이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무릎을 꿇어.
처음엔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감찰팀원이 어깨를 잡자 그가 천천히 저항하듯이 무릎을 꿇었다. 모래 위로 무거운 무릎이 내려앉는 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군단장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먼지가 일었다. 그녀가 대대장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봤다. 얼굴 들어. 조용히 내린 그 한마디에 대대장이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었다. 내 딸을 건드렸어. 그 말은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멈추게 하는 속삭임 같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나머지 모두는 그대로 굳었다. 대대장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제야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다. 이 소희가 딸이었습니까?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군단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감찰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연행해. 2명의 요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모래가 발밑에서 밀려나며 자갈이 흩어졌다. 대대장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흙먼지만 남았다. 군단장은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소리가 내 심장에까지 울렸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강철이 아니라 피로와 상처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수고했다, 소희. 짧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끄덕임이 3개월의 시간, 고통, 복수, 그리고 용서까지 모두 대신했다. 그녀는 차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다. 정문 앞에서 한번 멈추더니 창문이 반쯤 내려왔다. 그녀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차가 멀어지고 먼지가 잦아들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깃발이 천천히 펄럭였다. 그제야 숨이 나왔다. 48시간. 아버지가 말했던 그 시간이 이제 끝났다. 군단장이 떠난 뒤 부대는 한동안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다. 그저 바람만이 지나갔다. 며칠 뒤 군사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대장 김재훈, 군납비리, 폭행, 성추행,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불명예 전역, 계급 박탈, 연금 몰수. 사단장 박준혁. 비리 은폐와 상납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전역 처분과 함께 모든 군 예우 박탈. 그들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권위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부대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새 대대장이 부임했고 식당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더 이상 새벽에 누군가 불려나가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나도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모든 게 끝났는데 왠지 끝난 것 같지 않았다. 복수의 무게가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바람이 불었다. 먼지가 날렸고 깃발이 흔들렸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천천히 식당 유리창을 스쳤고 그 빛이 내 전투복 위에서 금빛으로 번졌다. 모든 게 무너졌던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그리고 나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지나간 건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게 싸운 사람의 몫이니까. 창밖을 봤다. 하늘이 붉었다. 어딘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